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못 내려가시고 손발은 차갑고 저리고 아침마다 온몸이 뻣뻣하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김영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73세이신 이분은 5년 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고 계단은 내려갈 엄두도 못 내셨어요. 손발은 늘 차갑고 온몸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 같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그러니까 2분 중 1분은 골관절염을 갖고 계십니다. 무릎이나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두려운 바로 그 증상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은 더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조금만 헛디뎌도 넘어지십니다. 그렇게 넘어지셨다가 고관절이 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받으신다 해도 2년 안에 3분 중 1분은 돌아가시는 게 현실입니다. 머릿속으로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 통증 때문에 손주들과 산책도 못 가시고 친구분들과 여행도 포기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매일 부엌에서 보시는 바로 그 재료 하나로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인공은 바로 생강입니다. 네, 그 흔한 생강 맞습니다. 생선 비린내 잡을 때 쓰고 감기 걸렸을 때 차로 끓여 마시던 바로 그 생강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강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몸속에서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염증을 잡아주고 관절 통증을 줄여주고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이 여러분의 관절 통증을 어떻게 줄여주는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치매를 생강이 어떻게 예방해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강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염증이라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생강을 드셔도 왜 드시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지 못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김영숙 어르신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73세이신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이 30분 동안 뻣뻣하게 굳어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드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있고 계단은 내려갈 엄두도 못 내셨죠. 가장 큰 문제는 넘어질까봐 집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이 이런 골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십니다. 골관절염이 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릎뼈 끝에 붙어 있는 말랑말랑한 연골. 이게 자동차 타이어처럼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세월이 지나면서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힙니다. 쇠끼리 부딪히면 불꽃이 튀듯이 뼈끼리 부딪히면 엄청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닳아진 연골 조각들이 관절 안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관절이 붓고 뜨겁고 빨갛게 변합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저녁만 되면 무릎이 퉁퉁 부어서 바지가 끼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염증이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이건 온몸에 염증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심장 혈관을 막기도 하고 당뇨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뇌까지 올라가서 신경세포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상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조금만 문턱에 걸려도 와르르 넘어지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고관절 골절 원인 90% 이상이 바로 이런 낙상입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수술을 받으신다 해도 2년 안에 3분 중 1분은 돌아가십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작년 겨울에 욕실에서 미끄러지셨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때부터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게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독성 물질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20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몸속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이 독성 물질이 더 빨리, 더 많이 쌓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릎 아프고 손발 차가운 그 증상이 20년 후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고 집 가는 길을 헤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스 불 끄는 걸 잊고 약 먹는 시간을 놓치고 방금 한 말을 또 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무릎 통증, 손발 저림, 만성 피로는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염증이라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불길이 관절을 태우고 혈관을 막고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염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도 높고 무릎 연골도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께 생강을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죠. 생강이요? 그 흔한 생강으로요? 네, 바로 그 생강입니다. 그런데 생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확신을 갖고 드실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씹으면 알싸하고 매운맛이 나죠? 그게 바로 진저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생강을 그냥 먹는 것보다 말리거나 끓여서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을 말리거나 끓이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생쌀은 그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맛도 없지만
불에 익히면 구수한 밥이 되잖아요. 생강도 똑같습니다. 말리거나 끓이면 원래보다 몇 배 더 강력한 항염 성분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뭘 하냐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염증 공장의 문을 잠가버립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가동됩니다. 그 공장이 쉬지 않고 염증 물질을 쏟아내니까 관절이 아프고 붓는 거예요. 그런데 쇼가올이 들어가면 그 공장 문을 딱 잠가버립니다. 공장이 멈추니까 염증 물질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루 2g의 생강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를 11일 동안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켜서 근육통을 만든 다음 통증을 측정했더니 생강을 안 먹은 사람들보다 통증이 25% 줄어들었습니다. 단 11일 만에 25%입니다. 3개월 먹으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생강이 우리 척추와 뇌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호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리를 줄여주는 소음 차단 장치처럼요. 더 놀라운 건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와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팀이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을 연구했는데요. 생강을 먹었더니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확 떨어졌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너무 과하게 활동하면서 정상 조직까지 공격하는 걸 생강이 진정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뇌 건강 이야기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신경세포를 죽이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국 연구팀이 생강을 포함한 여러 생약제를 비교했더니 생강이 이 나쁜 단백질로부터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뇌의 신경세포는 귀한 도자기 같은 겁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물질이 망치를 들고 그 도자기를 부수려고 합니다. 그때 생강이 방패막이 되어서 도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생강을 2개월 동안 먹게 했더니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방금 들은 전화번호를 기억하거나 요리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이 실제로 향상된 겁니다. 생강이 기억력에 꼭 필요한 물질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강을 말리거나 끓이면 염증을 잡는 강력한 성분으로 변합니다. 이 성분이 염증 공장을 멈추고 통증 신호를 줄이고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신비로운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실천해 보기로 하셨죠.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래서 생강이 효과가 있구나.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진저롤 이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강을 드셔야 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도대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김영숙 어르신이 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시작하신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딱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생강차 한 잔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말린 생강 2g에서 3g 정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를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 200ml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생강 2마리 있으면 더 간단합니다.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린 생강이나 끓인 생강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해야 진저롤이 더 강력한 쇼가올로 변한다고요. 생생강을 그냥 갈아서 먹으면 진저롤만 섭취하게 되는데 말리거나 끓인 생강을 드시면 쇼가올까지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여기에 작은 비법을 하나 더하셨습니다. 생강차에 홍차 티백을 같이 우려내신 겁니다. 홍차의 따뜻한 성질이 생강과 만나면 몸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고 맛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거기에 흑설탕을 조금 넣으시면 마시기가 한결 편하십니다. 단, 설탕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강 꿀 절임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이건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서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생강 100g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슬라이스 하십시오.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생강 껍질 바로 밑에 정유 성분이 제일 많거든요. 깨끗이 씻기만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스한 생강을 유리병에 담고 꿀을 생강이 잠길 만큼 부으십시오. 그리고 냉장고에 3일 정도 재워두시면 생강의 매운맛이 꿀에 녹아들어서 먹기 편해집니다. 이걸 하루에 한두 조각씩 드시면 됩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날 때 특히 좋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이걸 한 조각 드셨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무릎에 생강찜질을 주 2회 하셨습니다. 이건 통증이 심한 부위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거즈에 싸십시오. 그걸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꼭 짜서 아픈 무릎 위에 올려놓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찜질하시면 됩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피부를 통해 관절까지 전달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어르신은 저녁에 TV 보시면서 이 찜질을 하셨는데 찜질하고 나면 무릎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셨어요. 단,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생강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마시고 얇은 천으로 한 번 더 싸서 사용하십시오. 생강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입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김영숙 어르신은 3개월 동안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특별한 거 없죠? 아침에 차 한 잔, 오후에 간식 한 조각, 저녁에 찜질 한 번.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 생강은 하루 4g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시면 식후에 드십시오. 둘째, 39도 이상 고열이 나실 때는 생강을 드시지 마십시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고열이 있을 때 드시면 열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셋째,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생강은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입니다. 지금 복용하시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을 생강으로 대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고 생강은 그 효과를 도와주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화합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한 달쯤 지나서야 조금씩 무릎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고 3개월 되니까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혹시 생강 맛이 도저히 안 맞으신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럼 생강 캡슐 형태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표시되어 있으니 그걸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리할 때 생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생선 조림할 때, 제육볶음할 때, 닭백숙 끓일 때 생강을 넉넉히 넣으십시오. 생강이 비린내와 잡내를 잡아주면서 동시에 건강도 챙겨주는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생강에 강황을 같이 드시면 항염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생강차 우릴 때 강황가루를 함께 넣으시거나 생강꿀 절임 만들 때 강황을 같이 넣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계피 한 조각, 레몬 한 조각 더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셔서 생강 한 뿌리 사오시고 말려서 차로 드시거나 꿀에 재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최소 3개월 동안 드셔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주변에 무릎 아프신 분, 손발 차가우신 분, 만성 피로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영숙 어르신이 3개월 후 어떻게 변하셨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영숙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무릎을 절뚝이시면서 조심조심 걸으셨는데 이날은 훨씬 가볍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어르신이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했던 게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30분 동안 주무르고 풀어야 겨우 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걸을 수 있대요. 계단도 내려갈 수 있게 되셨고요. 물론 조심조심 내려가시긴 하지만 예전처럼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고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혈액 검사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결과를 보니 CRP 수치,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겁니다. 어르신의 몸속에서 타오르던 염증의 불길이 잡힌 거죠. 더 놀라운 건 어르신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우울해 보이셨는데 이날은 눈빛이 살아있으셨어요. 요즘은 손주들이랑 놀이터도 가고 친구들이랑 시장도 다니신데요. 엘리베이터 없는 친구 집도 다시 찾아가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강의 힘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생강 한 뿌리, 그걸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것뿐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치료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 속 쇼가올은 몸속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합니다. 둘째, 하루 2g에서 3g, 꾸준히 3개월 이상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 예방과 심혈관 건강까지 도움을 주는 천연 보물입니다. 여러분, 김영숙 어르신처럼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무겁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강 한 뿌리의 힘을 믿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생강차 한 잔, 오후에 출출하면 생강꿀 술 절임 한 조각, 저녁에 TV 보시면서 무릎에 생강 찜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3개월 후 여러분도 김영숙 어르신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손주들과 놀이터를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시 가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생강이라는 자연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고 꾸준히 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답해줄 겁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 김영숙 어르신처럼
생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바로 실천하시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를 줄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다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건강검진은 정상이라고 나왔었는데 석 달 후 콩팥 절반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한 문장. 안타깝게도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67세 김성민 어르신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일입니다. 이분은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사셨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시고 세수하시고 바로 따끈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죠. 가끔 무릎이 아프면 약국에서 산 소염 진통제 한 알 드시고 바로 산책 나가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김 어르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선생님,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50%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성인 7명에서 8명 중 1명은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건 그중 90%가 본인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콩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몸이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김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곤한 것도 나이 탓이려니 가끔 얼굴이 붓는 것도 전날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김 어르신의 아침 습관 중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커피? 된장찌개? 진통제? 아니면 전부? 머릿속으로 한번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못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멋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4가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평생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김 어르신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콩팥 기능을 잘 유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 어르신이 수십 년간 반복했던 아침 습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콩팥을 망가뜨렸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 가지고 계신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습관, 공복에 진통제부터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무릎이 쑤시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약국에서 산 소염 진통제를 드셨어요. 이부프로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흔한 진통제였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속이 좀 쓰리긴 했지만 빨리 효과를 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우리 몸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차단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특히 탈수 상태나 신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급성 신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 중 35%에서 비정상적인 신장 수치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습관,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세수하시고 신문 보시고 그 다음에야 커피나 물을 드셨어요. 밤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호흡하고 땀 흘리면서 수분을 계속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혈액이 농축돼 있고 콩팥 혈류량도 줄어든 상태예요. 이런 탈수 상태에서 콩팥은 수분을 아끼려고 소변을 최대한 고농축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칼슘이나 요산 같은 성분들이 뭉쳐서 결석이 생길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거죠. 콩팥 결석 환자의 상당수가 아침 수분 섭취가 부족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짠 국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김 어르신의 아침 식탁에는 항상 된장찌개나 김치찌개가 올라왔어요. 국물까지 싹싹 드셨죠. 우리 어르신들 국물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1500mg에서 20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아침 한 끼에 거의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짠 음식이 왜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짠맛을 희석시키려고 물을 더 많이 혈관 속에 가둬둡니다. 여러분, 고무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에 물이 반쯤 차 있을 때랑 꽉 차 있을 때랑 어느 쪽이 압력이 더 셀까요? 당연히 물이 가득 찰 때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트륨 때문에 혈관에 물이 가득 차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요.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럼 이 고혈압이 콩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콩팥에는 200만 개의 미세한 필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필터는 아주 얇은 망사처럼 섬세합니다. 여기에 높은 혈압이 계속 가해지면 망사에 구멍이 나고 찢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아도 매일 아침마다 강한 압력을 받으면 결국 필터가 망가지는 겁니다. 네 번째 습관, 가공식품으로 간편하게 때우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바쁜 아침에는 햄이나 소시지를 구워서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도 좋잖아요.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드시는 메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은 독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 인산염입니다. 햄, 소시지, 핫도그 같은 가공식품에는 보존과 맛을 위해서 인공 인산염을 첨가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유기인은 우리 몸의 40%에서 60% 정도만 흡수되는데 이런 인공 인산염은 무려 90%에서 100%까지 흡수됩니다. 콩팥은 이 과도한 인을 배출하느라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인을 제대로 배출 못해서 혈중인 수치가 올라가고 이게 또 콩팥을 더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김 어르신은 이 네 가지 습관을 30년 넘게 반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콩팥에 상처를 내셨던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에서야 발견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진통제든 짠 음식이든 저녁에 먹으면 괜찮고 아침에만 위험한 건가요? 김 어르신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침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밤사이 8시간 금식 후의 신체 상태입니다. 우리가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무려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호흡하고 땀 흘리면서 계속 수분을 잃어요.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혈액이 걸쭉하게 농축돼 있습니다. 마치 물을 적게 넣고 된장찌개를 끓인 것처럼요. 혈액이 농축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콩팥은 1분에 1리터 정도의 혈액을 처리하는 기관인데 혈류량이 부족하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진통제를 먹으면 혈관 보호 물질까지 차단되니까 콩팥이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아침은 코르티솔 호르몬이 최고치를 찍는 시간대입니다. 코르티솔이 뭐냐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 몸을 깨우고
활동 준비를 시키는 역할을 해요. 보통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게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혈압을 더 높이고 이미 긴장 상태인 콩팥 혈관에 압력이 가중되는 겁니다. 마치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을 더 세게 잡아당기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 이유, 콩팥의 필터 손상 기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콩팥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가 양쪽을 합쳐서 200만 개나 들어있어요. 이 필터는 혈액에서 노폐물은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흡수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는 고혈압에 아주 취약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필터를 구성하는 세포막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서 원래는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단백뇨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이라 눈에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가 점점 더 망가지고 결국 거품료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김 어르신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소변에 거품이 좀 있긴 했대요. 그런데 그냥 세제 때문이려니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게 이미 필터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였던 건데 말이죠. 네 번째 이유, 침묵의 장기라는 콩팥의 특성입니다. 콩팥은 EGFR이라는 수치로 기능을 측정하는데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콩팥이 워낙 여유분이 많은 장기라서 절반만 남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계속 나쁜 습관을 반복하고 어느 순간 확 무너지는 거예요. 김 어르신이 바로 그런 케이스셨습니다. EGFR이 48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발견됐거든요. 한 달만 늦게 발견했어도 투석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갈 뻔했다고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혹시 콩팥도 간처럼 재생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만성 콩팥병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인 손상입니다. 한번 망가진 필터는 다시 복구되지 않아요. 가끔 뉴스에서 콩팥 기능이 20%에서 65%로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만성이 아니라 급성 신손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급성은 탈수나 약물 같은 일시적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라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만성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능을 유지하고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김 어르신이 담당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봤답니다. 선생님, 그럼 제 콩팥은 다시 좋아질 수 없나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생 투석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콩팥은 회복은 안 되지만 유지는 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아침 습관에 있는 거예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위한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거죠? 김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셔서 효과 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검사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증상이 없어도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3가지 검사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소변 미세알부민뇨 검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혈액 검사로는 아직 정상으로 나와도 소변에서 미세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걸 잡아낼 수 있거든요. 필터의 초기 손상을 가장 빠르게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혈액 크레아티닌 검사입니다. 이 수치로 EGFR이라는 콩팥 기능 점수를 계산해요. 90 이상이면 정상, 60 미만이면 주의, 30 미만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장 초음파입니다. 콩팥의 모양이 정상인지, 혹시 물혹이나 다른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건 매년 할 필요는 없고 한 번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김 어르신도 이 3가지 검사를 다 받으셨고 그래서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습관을 바꿔보겠습니다. 4가지만 기억하세요.
습관 교체 첫 번째, 눈 뜨자마자 물부터 마십니다. 세수하기 전에, 신문 보기 전에, 커피 마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200ml를 먼저 드세요.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콩팥이 일하기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침대 옆 탁재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신대요. 눈 뜨면 바로 마실 수 있게요. 습관 교체 두 번째,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꼭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 가능하면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건 콩팥 부담이 훨씬 적어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시면 담당 선생님께 이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쭈어 보세요. 김 어르신도 약을 바꾸셨고 식후에만 드십니다. 습관 교체 세 번째, 아침은 저염식으로 바꿉니다. 찌개 국물 대신 맑은 된장국이나 미역국으로 바꾸시고 국물은 반만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이 30%는 줄어듭니다. 햄이나 소시지 대신 계란찜이나 두부 한 모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김 어르신은 이제 아침에 계란찜에 채소 구이, 그리고 김 몇 장 드신답니다. 처음에는 싱거워서 힘들었는데 2주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대요. 습관 교체 네 번째, 커피는 식후로 미루세요. 공복 커피가 나쁜 건 아니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식사 후에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음식이 위장에 있으면 카페인 흡수도 천천히 되고 혈압 변화도 완만해지거든요. 김 어르신도 이제 아침 먹고 30분 뒤에 커피 한 잔 드십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아침 30분 루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6시 기상하자마자 물 한 컵, 6시 10분 세수하고 가벼운 스트레칭, 6시 20분 저염 아침 식사, 6시 50분 식후 커피 한 잔, 끝입니다. 김 어르신이 이렇게 바꾸신 지 3개월 됐어요. 그랬더니 얼굴 붓는 게 사라졌고 혈압도 140에서 125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EGFR 수치는 48에서 52로 올라갔어요. 4포인트 올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만성 콩팥병은 보통 떨어지기만 하는데 유지하는 것도 성공이거든요. 올라갔다는 건 콩팥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안정됐다는 뜻입니다. 김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진 않았다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버티면 몸이 적응하고 한 달 지나면 오히려 전보다 더 개운하다고 느끼신대요. 지금은 투석 걱정 없이 손주들 얼굴 보면서 행복하게 사신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거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복 진통제, 물 안 마시기, 짠 국물, 가공식품. 이 4가지가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둘째, 아침은 탈수와 코르티솔로 콩팥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눈 뜨면 물 한 컵, 진통제는 식후, 저염 식사, 커피는 나중에, 이것만 바꿔도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지키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 어르신, 지금 6개월째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병원 가서 검사 받으셨는데 EGFR이 53으로 또 올라갔대요.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정도면 투석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관리하세요. 김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콩팥을 망가뜨렸는데 고작 몇 달 노력으로 이렇게 회복될 줄 몰랐다고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지만 망가지기 전에 지키면 평생 여러분 곁을 지켜줍니다. 하루에 180리터씩 혈액을 정화하면서 말이죠. 김 어르신은 요즘 손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할아버지가 건강해야 너희 결혼식도 보고 증손주 얼굴도 보지. 그러려면 콩팥 잘 지켜야 한다고요. 손주들이 아침마다 물 챙겨 드리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침 습관 때문에 콩팥 걱정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40세 넘으시면 1년에 한 번은 콩팥 검사 꼭 받으세요. 소변 검사 5분, 혈액 검사 5분이면 끝입니다.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컵 마시는 것, 짠 음식 조금 덜 먹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콩팥 건강하게 지키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검버섯과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없애고 싶지만 피부과 시술은 비용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점점 더 신경 쓰이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피부와 비교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는 나를 위해 좀 가꾸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은 맞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천연 재료만으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피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싼 피부과 시술을 대체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 검버섯과 기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천연팩 2가지, 그리고 주름 완화에 효과적인 특별팩까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거울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에 미소 짓게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검버섯과 기미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버섯은 의학 용어로 지루각화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씨앗이 햇볕을 받으면 싹이 트고 자라나듯이 피부도 수십 년간 햇볕에 노출되면서 변화를 겪습니다. 젊을 때는 햇볕 손상을 받아도 빠르게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 능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탈락하지 못하고 피부 표면에 층층이 쌓이면서 굳어진 상태가 바로 검버섯입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 세포들이 과도한 자외선을 받으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증식된 세포들이 한 부위에 축적되어 덩어리를 형성하고 여기에 멜라닌 색소까지 침착되면서 갈색이나 검은색의 검버섯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검버섯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누적된 자외선 노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버섯의 외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계가 명확하고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표면이 약간 융기되어 있어서 만졌을 때 울퉁불퉁한 질감이 느껴집니다. 색상은 초기에는 연한 갈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심한 경우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진해지기도 합니다. 주로 60대 이후에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자외선 노출이 많은 얼굴과 손 등 가슴 부위에 주로 나타납니다. 노인성 반점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검버섯이 보이는 부위뿐 아니라 두피에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탈모가 진행된 경우 두피를 만져보면 작은 돌기들이 만져지는데 이 중 일부가 검버섯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기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미는 검버섯과는 전혀 다른 피부 변화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멜라스마라고 하며 호르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임신 중이나 폐경기에 갑자기 얼굴에 불규칙한 색소 침착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미입니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시기에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의 가장 큰 차이는 경계의 명확성입니다. 기미는 경계가 흐릿하고 번진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도 연한 갈색에서 진한 갈색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검버섯과 달리 피부 표면이 평평합니다. 발생 부위는 주로 광대뼈 주변이며 이마와 위십술 위쪽에도 자주 생깁니다. 특징적으로 얼굴 양쪽에 대칭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 발생에는 호르몬뿐 아니라 자외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변화로 민감해진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생성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기미가 더욱 진해집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같은 생활 패턴도 기미를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주목할 점은 기미가 계절적 변화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색이 진해지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옅어지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겨울에 괜찮아 보였던 기미가 여름이 되면 갑자기 짙어져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검버섯과 기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겁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이 점점 커지고 개수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시간이 흐를수록 크기가 커지고 개수가 증가하며 색도 진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부 재생 능력은 나이와 함께 감소하는 반면 자외선 노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검버섯은 점점 두꺼워지고 새로운 부위에도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전문의를 찾아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관찰되면 반드시 피부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짧은 기간 내에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형태가 비대칭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둘째, 색상이 빠르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더 어두운 색으로 변하거나 여러 색상이 혼합되어 나타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려움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검버섯은 일반적으로 무증상이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변화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출혈이나 짓무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특히 중요한 신호이므로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검버섯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피부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같은 질환이 초기에 검버섯과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모가 있는 경우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두피와 이마 상단 부위에는 광성악화증이라는 전암 병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햇빛 노출로 피부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한 상태로 방치하면 피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거칠고 작은 각질처럼 보이며 만지면 까칠한 딱지 같은 질감이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발이 감소하면 두피가 계속 햇빛에 노출되므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모자나 양산 사용이 권장되며 두피에 이상한 돌기나 각질이 생기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검버섯은 양성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변화가 있을 때는 전문의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안심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조기 발견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팩을 소개하기 전에 중요한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식초로 검버섯을 제거하거나 베이킹소다로 기미를 없앤다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조 방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방법을 시도했다가 화상과 염증으로 고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강산성 물질입니다. pH가 2에서 3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정상 피부의 pH는 약 5.5인데 pH 2의 식초를 직접 바르면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반대로 강알칼리성입니다. pH가 9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건 역시 피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물로 희석해도 정확한 농도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중화되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화 반응 과정에서 오히려 더 자극적인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식초와 베이킹소다 팩을 한번 사용한 후 얼굴 전체에 심한 부종과 수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지금도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남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원래 있던 기미보다 그 색소 침착이 더 진하고 넓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제거하려던 검버섯 대신 더 큰 흉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피부는 개인마다 차이가 큽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검버섯과 기미 치료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검버섯은 주로 냉동 치료나 레이저 시술로 제거합니다. 냉동 치료는 저온으로 병변을 얼려 제거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치료 후 일시적인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더욱 정밀하며 흉터 발생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 한 번의 시술로 완전히 제거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미는 치료가 더 까다롭습니다. 레이저나 화학 박피술 등의 방법이 있지만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어 재발률이 높습니다. 병원 치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시술을 받아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거나 피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곧 재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들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병원 치료가 이미 생긴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가정에서 하는 관리는 악화를 방지하고 기존 병변을 서서히 개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팩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영방송 건강 프로그램에도 자주 소개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천연팩은 들기름팩입니다. 들기름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요즘은 매일 한 숟가락씩 섭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이 피부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먼저 들기름의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체내에서 자체 생성이 불가능해 반드시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에 주는 효능을 설명하면 첫째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한겸 효과가 있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은 영양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밀가루는 팩의 점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는 각질 제거 효과도 있습니다. 미세한 입자가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꿀은 만능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 보습제이면서 동시에 항균 작용도 합니다. 꿀에 함유된 효소들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멜라닌 색소 분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효과를 더욱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가루 대신 율무가루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율무가루는 밤 껍질을 건조하여 가루로 만든 것으로 미백과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무가루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걀 노른자 1개에 들기름 1큰술을 넣고 잘 섞습니다. 여기에 꿀 1큰술을 넣고 다시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나 율무가루 1큰술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줍니다.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눈과 입 주변을 피해 골고루 발라줍니다. 얇은 거즈를 대고 그 위에 발라도 좋고 직접 발라도 괜찮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둔 다음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이때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마무리해서 모공을 수축시키면 더 좋습니다. 일반 팩을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이 들기름 팩을 추가로 발라도 좋습니다. 영양 공급이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름 개선에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들기름의 보습 성분이 주름 사이사이까지 침투하여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1~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천연팩은 들깨가루 팩입니다. 들기름 팩도 좋지만 들깨가루 팩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들깨가루의 가장 큰 장점은 각질 제거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들깨가루 자체가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어 피부에 쌓인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도 자극은 적습니다. 들깨에도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그리고 각종 미네랄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어 피부 영양 공급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들깨에 들어있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김이나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들깨가루 팩의 재료는 들깨가루 1큰술, 꿀 1큰술, 요구르트 1큰술입니다. 요구르트는 놀라운 재료입니다. 요구르트에는 젖산이 들어있는데 이 젖산이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합니다. 화학 박피술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지만 훨씬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젖산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여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게 돕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이 한 단계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 대신 우유를 사용해도 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도 사용 가능합니다. 오히려 유통기한이 지날수록 젖산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있다면 버리지 마십시오. 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냉장 보관했던 것이어야 하고 한 달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냄새나 상태가 이상하지 않으면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우유에도 젖산이 들어있고 단백질까지 풍부해서 피부 영양 공급에도 좋습니다. 예전부터 클럽파트라도 우유 목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제조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들깨가루에 꿀을 먼저 넣고 잘 섞습니다. 그 다음 요구르트나 우유를 넣어 적당한 농도가 될 때까지 섞으면 됩니다. 세안한 얼굴에 들깨가루 팩을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꿀이 들어있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20분 정도 그대로 둔 다음 미온수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씻어냅니다. 이때 들깨가루가 각질 제거 효과를 내므로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마지막에는 찬물로 마무리해서 모공을 수축시키면 완벽합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강하므로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면 좋고 봄, 가을, 겨울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름에 더 자주 하는 이유는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각질도 더 많이 생기고 색소 침착도 더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질 제거 효과가 있다 보니 과도하게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팩을 한 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각질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피부가 더 예민하므로 자외선 차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보너스로 백옥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특별한 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백옥 피부 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팩인데 재료도 간단하고 효과도 탁월합니다. 재료는 알로에 젤 종이컵 반 정도, 벌꿀 반 큰술, 올리브 오일 쌈 티스푼입니다.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각 재료의 효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알로이 젤은 만능 스킨케어 재료입니다. 알로에에는 75가지가 넘는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알로인과 알로에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알로인은 한겸 효과가 뛰어나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햇볕에 탔을 때나 피부가 빨갛게 될 때 알로에를 바르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알로에신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미나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로에의 수분 보유력도 정말 뛰어납니다. 자기 무게의 200배가 넘는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 촉촉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올리브 오일도 훌륭한 재료입니다. 요즘 들기름만큼이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자체에도 올레산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충하면 피부가 더 건강해집니다. 올리브 오일의 스쿠알렌이라는 성분은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집니다. 제조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종이컵에 알로에 젤을 반 정도보다 조금 더 담습니다. 그 다음 벌꿀 반 큰술을 넣습니다. 올리브 오일 쌈 티스푼을 넣습니다. 이제 잘 저어줍니다. 처음에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저으면 묽은 크림처럼 변합니다. 색깔도 하얀 크림색으로 변할 때까지 잘 저으면 완성입니다. 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 팩은 다른 팩들과 달리 조금 묽은 편이라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말고 얇게 펴 발라줍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둔 다음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이 팩의 특별한 점은 씻어낸 후에도 촉촉함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톤이 한 단계 밝아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팩은 자극이 거의 없어서 일주일에 2번까지도 괜찮습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칙칙할 때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이 팩을 한 다음 날 외출하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는 말을 들을 겁니다. 팩을 만들 때 알로에 젤 대신 신선한 알로에를 직접 갈아서 쓰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우니까 시중에 파는 순도 높은 알로에 젤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부 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몸 안에서부터 피부를 좋게 만드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발라도 몸 안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검버섯과 기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 먹으라는 의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귤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키위가 더 좋습니다. 하루에 키위 하나면 충분하고 새콤달콤해서 먹기도 좋습니다. 의외로 파프리카에도 비타민C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샐러드에 넣어서 먹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아삭아삭하니까 식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먹기에도 좋고 우유나 요구르트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가끔 사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맛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담백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와 녹차를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생 블루베리가 비싸면 냉동 블루베리 사서 요구르트에 넣어 먹거나 그냥 해동해서 간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녹차는 하루에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연하게 마시면 됩니다. 오후 3시 이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와 시금치를 자주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 스파게티나 토마토 달걀 볶음 같은 요리로 먹으면 좋습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시금치 나물로 먹어도 좋고 국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부와 달걀을 자주 먹는 것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 조림도 좋고 순두부찌개도 좋고 먹기 쉬운 요리로 해서 먹으면 됩니다. 달걀은 하루에 하나 정도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계란찜, 달걀말이, 삶은 달걀 모두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음식들을 억지로 다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먹던 음식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이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더 챙겨 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나 블루베리를 먹고 나물 반찬 한 가지는 시금치로 하고 차는 커피 대신 녹차로 가끔 바꿔 마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이지만 절대 포기할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들기름 팩, 들깨가루 팩, 배곡 피부 팩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좋은 음식들도 조금씩 더 챙겨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번 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부도 살아있는 조직이라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인터넷에 떠도는 위험한 민간 요티법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안전한 천연 재료들로만 관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피부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거나 가렵거나 아프거나 피가 나는 경우에는 꼭 피부과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문제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전문의에게 한번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게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름다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했습니까?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예쁘게 가꾸는 시간입니다.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다고 해서 외출을 피하거나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소개한 방법들로 관리하면서 자신감 있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로 피부를 상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정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검증된 피부 관리법들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